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당신의 삶 한켠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보는 시간. 웃음노후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자신이 마주했던 깊은 상처를 털어놓고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은 위로받고 조금은 울컥하며 조용히 귀 기울이시겠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은 따뜻하지만 어쩔 땐 누구보다도 큰 상처를 남기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 앞에서 피보다 진한 욕심을 마주했을 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은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형제의 배신과 그 끝에서 마주한 진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로 바뀐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3, 서울 변두리 작은 전세방에서 혼자 살아가는 남자입니다. 이런 사연을 어디에 털어놓을 곳도 없어 라디오에 글을 써봅니다. 지금도 마음이 떨립니다. 쓰다 말고 지우길 반복하며 몇 번이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참고만 살아온 제 인생에 작은 결론을 내리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형은 저보다 5살 위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지방 대학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론 군대, 직장, 결혼까지. 그야말로 형의 인생은 빠르게 굴러갔고 자연스럽게 저는 부모님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형은 1년에 명절 한 번, 그것도 겨우 얼굴 비추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저는 대학을 포기했고 직장도 근처에서만 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고 움직이기 어려워지셨을 때는 병원 데리고 다니며 손수 등도 밀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을 땐 하루에도 10번씩 내 신발 어쨌냐는 질문을 듣는 일상이 반복됐고요. 그렇게 저는 둘째가 아니라 노후 요양보호사처럼 살아왔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그 누구에게도 불만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날따라 혼자서 시장에 나가시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더니 길가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근경색,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셨고 그 길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장례식 때 형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양복, 비싼 차, 멋스러운 안경까지. 형은 마치 주인공처럼 사람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장례 내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잘 모셔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는 사람은 저였지만 그 중심에서 아들 노릇을 하는 사람은 형이었습니다. 그게 조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부모님 보낸 게 더 중요하지. 누가 중심에 섰는지가 무슨 소용이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나 아버지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니 간병비도 마련할 수 있었고 생활비도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등기부를 떼어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소유로 돼 있어야 할 집과 땅이 이미 모두 형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보니 정기예금 계좌도 모두 해지된 상태였고 거래 내역엔 이미 수천만 원이 인출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 형이 자주 집에 드나들며 뭔가를 챙기고 있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많이 약해져 계셨고 어머니는 이미 인지장애가 시작된 상태였기에 누가 무슨 서류를 들이밀어도 정확히 판단하실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형은 그렇게 부모의 노후와 제 삶이 담긴 모든 걸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던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도둑질이잖아. 부모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손 써놓고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이 날 떠넘긴 거잖아. 변호사를 찾아가자. 위임장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다면서도 증인이 없고 정신상태 입증이 어렵다면 결과는 불투명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도 저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친형이잖아. 그깟 돈이 뭐라고. 어머니 간병해야 되잖아. 소송까지 하면 더 힘들지 않겠니? 저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억울하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돈도 형제도 그리고 내 인생의 공정함도 그날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유산으로 시작한 사업을 키워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SNS엔 외제차, 골프, 해외여행 사진이 줄줄이 올라왔고 신문 기사에선 청년 창업 멘토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고 약을 챙기며 형이 빼앗아간 그 집에서 전세세입자 신세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저는 장례식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형은 끝까지 오지 않았고 그 대신 형수가 조용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형이 요즘 많이 바빠서 대신 죄송합니다.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요. 제발 저 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목소리는 절박했고 떨리고 있었으며 무언가 무너진 사람의 마지막 기대처럼 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건 그날따라 몸이 무겁고 눈까지 아린 밤이었습니다. 모처럼 아무 생각 없이 TV를 보다 잠이 들었는데 늦은 시각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는 형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번만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젠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처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시간 될 겁니다. 다음 날 형수와 오래전 단골이었던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과거에 늘 단정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초췌한 눈과 무너진 어깨 그리고 죄책감에 짓눌린 사람의 기색이었습니다. 형은요? 제가 조용히 묻자 형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갔어요. 도망? 사업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수십억이에요.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고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형이 빼돌린 계약서 사본, 부동산 거래 내역, 위임장 원본, 심지어 어머니 요양 등급을 조작한 서류까지. 오빠, 이거 다 제가 몰래 모은 거예요. 당신에게 돌려줘야 할 진실이니까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때 형을 고소하려고 했을 때 도장까지 내게 맡기셨다며 위임장을 내밀었던 그 사람. 그 위임장은 형이 아버지 몰래 복사한 인감과 친분 있는 동네 공인중개사에게 조작시킨 위조 문서였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도 아버지 계좌도 다 빼돌렸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요양 등급 받으셨을 때 복지센터에서 나오는 돈까지 남편 계좌로 들어가게끔 바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뒷목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신 어머니의 치료비를 빼돌리고 나는 그걸 모르고 감사하다는 말까지 했던 겁니다. 왜 지금에서야 말하세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이나 지났어요. 나는 다 포기했어요. 그때 말했어야죠. 형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어요. 남편은 늘 제가 말 못하게 했어요. 가족이니까 입 다물라고 다 나 때문에 잘 사는 거라고.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당신처럼 살아가는 걸 보는데 양심이 너무 아파요. 형수는 자신이 그동안 형의 불법 행위를 몰래 촬영하고 증거를 모아왔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이 지인들에게까지 사기를 치고 고소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형은 아직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다 너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라고. 이제는 경찰에도 안 나가요. 그날 형수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제게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그 안엔 형이 숨기고 싶어 했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장을 움켜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안엔 제가 지켜드리지 못한 부모님의 이름, 제가 받지 못했던 정당한 권리, 그리고 형이 숨겨놓은 수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형수에게 받은 가방 속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실이 내 편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위임장 위조 원본, 아버지 명의 예금에서 대량 인출된 계좌 이력, 공인중개사 서명 위조 내역, 어머니 요양보험 수당 횡령 증거까지. 그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말이 없어지고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자 그 순간을 틈타 유산 전체를 자기 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법률상으론 가족 간 증여처럼 보였지만 형수의 말대로 그건 불법 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된 그를 법의 이름으로 불러낼 시간이라 판단했습니다. 저는 형수를 통해 확보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다시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번 저를 이길 수 없는 사건이라 말했던 변호사도 이번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위임장 원본이 조작된 정황이 명백하고 서명도 정식 감정기관에 제출하면 위조 판정이 나올 겁니다. 게다가 형수님 진술과 증거가 함께라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둘 다 강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속이 뻥 뚫렸던 순간이 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내밀지 못했던 제 억울함이 이제는 증거라는 이름으로 세상 앞에 놓인 겁니다. 형에 대한 형사 고소장 접수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주거침입 모친명의 무단 접근,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복합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 형이 숨어 지내던 해외 체류지가 확인됐고 그는 결국 인터폴 수배를 통해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포승줄에 묶여 들어오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을 때 저는 TV 앞에서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네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하던 진실, 이제는 내가 끌어낸다. 형은 수사 과정 내내 그건 아버지가 내게 줬던 거다. 형제 간 오해일 뿐이다.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키운 사업인데 왜 이러냐. 변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감정 결과 위임장의 필체는 명백히 위조로 판명됐고 공인중개사 역시 서류를 만든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계약된 요양센터 계약서 역시 어머니 서명이 아닌 타인 모사 필체라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신뢰를 악용했고 고령 부모의 판단력을 악용해 재산을 탈취했다. 정상적인 상속 절차가 아니라 범죄적 방식으로 유산을 편취한 혐의가 명백하다. 1심 판결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형은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순간 법정에서 형이 외쳤습니다. 너 정말 이럴 수 있냐? 네가 진짜 내 동생 맞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날 형이 아버지 도장 들고 사라졌을 때 이미 우리는 남이 됐어. 법정 안이 조용해졌고 형은 입술을 떨며 끌려나갔습니다. 민사소송도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형이 부당이득 반환금 1억 4천만 원 지급, 정신적 피해 위자료 2천만 원 추가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형이 유산으로 차명 보유했던 부동산도 사건과 무관한 증여가 아니라 상속 회피 목적이라며 처분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형수는 법정 밖에서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진작 당신 편이 되어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고 저는 어머니 유골함을 모신 작은 납골 땅을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조금은 억울하지 않으시죠? 제가 늦게라도 다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조금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판결이 끝나고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날, 저는 형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는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고 그 속엔 짧은 메모와 함께 작은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형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께선 가족이라는 이름에 배신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 중엔 당신을 늦게나마 이해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메모 아래 형이 몰래 숨겨뒀던 차명계좌 목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숨기고 도망치던 삶의 잔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계좌를 법원에 제출했고
절차를 통해 그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큰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건 명확한 결론이었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세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던 밤들, 침대맡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안에서 의심으로 남지 않게 된 겁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뒤 저는 오래 살던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그 집, 그 골목, 그 방 안에서 울고 버텼던 제 인생의 흔적들을 조금씩 정리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엔 작은 주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방의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요양 쉼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쉼터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을 보냈던 기억을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남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안엔 노인들을 위한 쉼 공간, 작은 도서관, 그리고 아무도 말 걸지 않아도 그저 앉아있기만 해도 따뜻한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이 쉼터의 이름은 다시 봄입니다. 겨울 같은 시간을 버티고 다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형은 아직 수감 중이고 형수는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지켜내고 싶었는지 그걸 증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련도 억울함도 없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사연을 쓰는 지금도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합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지요. 형제끼리 그래도 너무했다.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증명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다면, 부당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당신의 고요한 분노도 이 세상에 반드시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늦더라도 반드시 당신을 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웃음노우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신의 억울함도, 당신의 눈물도 언젠가는 이렇게 사연이 되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